결국 독일 소련 전쟁에서 소련이 이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영국의 존재. 또 여기서 독일이 상당히 손실을 한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독소 전쟁에서 독일이 어느 정도는 핸디캡을 지고 시작한 전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독소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혼자 싸운 건 아니지만 천천히 방향을 잡았죠. 왜냐하면 체인벌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화주의자였어요. 체인벌린이 기본적으로 영국은 일반적인 정치인들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풀어드리는 여기는 세상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러 온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20학번 최서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20학번 양지민입니다. 사실 저는 경제학과지만 교차 지원이어가지고 세계사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자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박기현입니다. 평상시에 역사 유튜브를 자주 틀어놓고 생활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사학과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윤영희입니다. 제가 방송도 몇 번 출연했고 또 유튜브도 이렇게 출연했는데 주로 혼자 얘기하거나 다른 연구자들과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였는데 처음으로 학생들이랑 하게 되네요. 너무 기대되고 저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자칭 역사 10년차 덕후인데 오늘 영국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영국사 하면 제일 좀 궁금했던 부분이 히틀러가 진짜 무적이었잖아요, 교수님. 근데 딱 패배를 한 하나의 국가, 영국. 근데 왜 저는 영국한테만 패배를 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어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뭐 아주 큰 주제라 사실 2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히틀러 그리고 그의 마스였던 처칠이 어떤 사람인지 좀 이렇게 천천히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틀러가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얘기 좀 해볼까요? 히틀러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독재. 독재, 좀 학살? 뭐 일단 좋은 이미지이긴 하죠. 그래서 근데 히틀러는 되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1889년에 태어났고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이라서 나중에 독일 국적을 얻는 것도 꽤 늦습니다. 우리가 알려진 거와 달리 독일 사람이라기보다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그 정체성도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근수저였던 처칠과 비교돼서 되게 좀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배경으로 생각하지만 그냥 적당한 집에 중산층에서 적당히 태어났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한 것도 있어서 결코 그게 가난하거나 부족하게 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여기가 특이한 게 그 같은 반에 누가 있었냐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되게 유명한 철학자였죠. 분석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것들이 유대인을 싫어했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후사가들이 뒤에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막상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반에서 되게 똑똑한 애랑 공부 못하는 애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날 일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하게 살아가던 이제 히틀러가 꿈이 생깁니다. 뭐였냐면 미대생이 되는 거죠. 미대생 오빠가 되고 싶어서 아까 말했지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비엔나에 있는 국립미술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까지 하게 되지만 결국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의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그려니 못 그려니 하는데 이제 정말 평가하기 나름이잖아요. 확실한 건 그런 거 있습니다. 히틀러의 적수였던 처칠도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고 또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칠의 그림은 지금도 값이 엄청나거든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선물했던 그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10년 전에 그 경매에 나왔을 때 130억에 팔리긴 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히틀러의 작품은 값이 전혀 그만큼 나가지 않기 때문에 히틀러는 그 그림에 쓰셨다 라는 제 말이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히틀러가 떨어집니다. 이 대학에. 사실 그때 붙었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미술계가 망가졌겠지만 세계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떨어졌고 그래서 그냥 백수로 살아가는 히틀러에게 인생의 전기가 찾아오죠. 바로 세계 1차 대전이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아주 정말 흥분했어요. 정말 흥분했고 정말 좋아했어요. 자기의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태어나는 어떤 족적을 남기고 싶었는데 전쟁이라는 되게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미넨에 살고 있기도 했고 또 이제 오스트리아 섬에서 벗어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독일군도 지원을 해서 1차 대전에 참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상도 당해서 철십자 훈장까지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은 독일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고, 이제 당시 이제 상위 군인들이 갈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정부에서, 정보기관에서 어떤 형태의 정보기관이었는가 하면 설이 갈리지만, 어쨌든 독일 군소 정당들을 감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감시했던 당이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가 되었죠. 그래서 나치의 555호 당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555번째 같지만 당시 너무 당원이 없어서 부풀린 거였어요. 500번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5번 이제 당원이었던 거죠. 아주 군소 정당인 그런 당에 가입을 했고, 나중에는 당수까지 됩니다.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다시피 이제 군소 정당으로 사라져 버릴 뻔한 나치당이 인기를 얻게 되는 게 바로 세계 대공황이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불만과 또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원망이 쌓여갈 때 나치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히틀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합법적으로 권력까지 잡게 되었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또 알고 있는 이미지와 달리 히틀러도 그렇고 무솔리니도 그렇고 정정당당하게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잡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안 던져 볼 수가 없는데요. 근데 나치라는 그 정당 자체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거 정의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극진주의 정당인 건 확실합니다. 되게 뭔가 과격하잖아요. 반공주의면서 반자본주의 정당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인 인종주의 정책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성향도 강하죠. 그리고 국수주의적인 성향도 강하고요. 어쨌든 좌우로 과격한 주장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정당이 뭔가 그걸 되게 지지하기, 정의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국수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과격한 인종주의적인 정책을 폈던 정당, 한마디로 여러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지지하기 상당히 좋았던 정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이후 성장을 하게 됩니다. 1차 대전 이후 상위 군인들이 돌아오는데 갈 데가 없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데 전범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흡수하는 정당이 바로 나치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게 사회적 불안이죠. 사실 이제 경제 대공황이 처음 생겼을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빈곤이라는 적도 있지만 공포라는 적도 있다.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심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불안을 먹고 자란 정당이 바로 나치였죠. 이 불만을 어딘가 이걸 쏟아내고 싶어요. 그때 내세웠는 게 인종주의죠. 원래 이제 유럽의 전반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심하긴 했지만, 어떤 유대인 탓이다, 아니면 공산주의자 탓이다, 이런 식으로 적을 제시함으로써 이 불만이 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제시했던 것도 나치였습니다. 좀 질문하면 유대인의 반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유대인에 국한된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 이걸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되게 싫어했거든요. 십자군 전쟁 때 그 이교도들과 싸우러 가면서 멀리 갈 거 있냐? 자기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 많이 죽이네. 그리고 이제 패스트 돌았을 때, 그때도 유대인들이 마을에 독을 타서 왔다. 몰랐던 거죠. 왜 패스트가 돌는지. 그래서 유대인들 되게 많이 죽이고요. 그리고 이제 29세기에는 예를 들어서 연나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스파이를 잡아내는 과정에서 드레피스라는 유대인 대인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저 멀리 적도에 있는 악마섬에 보내버려서 이게 나중에 밝혀져서 구명운동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인지는 좀 연구를 해야 되지만, 유추해볼 수 있는 거는 어디나 사회 불만을 쏟아내기에 좋은 그런 약간 외부 집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외부 집단으로 되게 눈에 띄었던 바로 옆에 있는 이교도들, 기독교를 안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이 많이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하지 않았나요, 유대인?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많은 경우 대금업이었죠. 대금업.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이라는 고리 대금업자가 유대인이잖아요. 대금업을 많이 했고, 또 이제 한마디로 토지 자본에 투자를 못하니까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하죠. 자기 자식들한테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이 돈도 어떻게 하면 이걸 불릴 수 있는지 알려주고.
당대 지식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 팽배해 있던 반유대주의를 히틀러는 이용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뿐 아니라 집시라든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동성이라든가 당대인들이 보기에 약간 우리 옆에 있는 적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한테 히틀러는 그 화살을 돌렸습니다. 대표적인 인간이 물론 유대인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은 공포심을 먹고 자란다. 사회가 힘들고 불안하고 불만이 팽배했을 때 그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수단은 전쟁밖에 없다. 독일이 이제 처한 이 어려움, 사회적 불안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전쟁밖에 없다.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금도 필요하고 인력, 그 모든 걸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 강력한 권력. 그래서 거대한 권력에 대한 필요성과 동경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히틀러, 그를 지원하는 당, 나치당이라는 거죠. 히틀러가 아주 그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잖아요.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 있는 지도자.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런 필요성에 정말 급성장을 하게 되죠. 특히 대공황 이후에. 그리고 1932년에 제1당이 되고요, 나치당이. 그리고 1933년에는 당시 독일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있지만 실권은 수상이 갖고 있었거든요. 수상을 지명하는 건 대통령이에요.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많이 망설였지만 이 정국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수습할 수 있는 건 나치밖에 없다 해서 히틀러를 수상으로 지목을 했고 1933년에 히틀러는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상이 되자마자 뭐라냐면은 제국의사당의 방화 사건을 일으켜요.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저질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히틀러는 그게 사회주의자들이 일으켰다라고 해서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제국을 해산시키고 이제 독재력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대전 때 결국 히틀러와 맞서 싸웠던 사람이 처칠인데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처칠이 약간 익숙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죠. 처칠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부드러운 리더십. 아 그래요? 사실 그 윈스턴 처칠이잖아요. 근데 제가 세계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 윈스턴이라는 캐릭터가 생각보다 모르네요?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삼수생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대학 삼수생이죠.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한테 용기를 주고 알다시피 되게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였죠. 그러니까 처칠 집안이 큰 틀에서 말보로 집안이에요. 말보로 하면 담배 아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 말보로 집안이 딱 그 담배 공장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담배 공장이 그 영지 근처에 있어서 말보로인데 어쨌든 뭐 영문 집안이고 아버지가 재무장관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이는 총독이었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블레넘 팔라스라고 민간인이 소유한 유일한 팔라스에서 궁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집안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 공평하신지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네, 공부를 별로 못하고 약간 악동이었고 실제로 진짜 악동이었고 사고도 진짜 많이 쳤고 그 라틴어와 수학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 영수 못한 거죠. 왜냐면 영어가 국어고 네. 이제 그 동네 라틴어가 그 동네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수를 못했었죠. 상당히 심각한 약점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관학교를 가서 말하고 있어요. 삼수를 하죠. 아빠가 넌 애초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못 간다. 너 이제 일반 대학 못 간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가자. 사관학교는 이제 약간 인맥 그런 거 작용할 수 있으니까 거길 또 떨어집니다. 삼수에서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잘해요. 왜냐? 거기서부터 라틴어 수학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잘한 역사 문학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과생들한테 희망을 주는데 한국 작가도 그 어쨌든 되게 역사 문학을 잘해서 거기 갔더니 이제 글쓰기 아니면 또 전략 세우기 그런 걸 또 되게 잘해서 또 졸업성적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상당히 잘했고 군인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보어 전쟁이라는 게 선전을 하죠. 남아프리카의 식민지를 영으로 개척을 합니다. 원래 네덜란드계 사람들이 가서 개척을 하는 곳인데 거기를 빼앗아요. 왜 빼앗으냐면 거기서 금과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영국이 빼앗습니다. 그걸 빼앗는 과정이 이제 두 차례 전쟁이 있었고 보어 전쟁인데 2차 보어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 사람이 여기서 군인 겸 종군 기자로 참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된 게 이제 알려져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는데 탈출을 해서 무사 기한을
되게 영웅이 돼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는 거죠. 한 번 떨어졌고 두 번째 당선이 됩니다. 1905년에. 되게 어린 나이, 20대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버지가 재무장관이고 되게 이제 배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입각을 해서 국회의원인데 장관이 돼서 30살부터 이제 내각에 들어갑니다. 온갖 요직을 다 해요. 온갖 요직을 다 해서 이제 뭐 재무장관도 하고 해군 장관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해군 장관 때 이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죠. 왜냐면 이제 해군 장관이니까 영국은 해군이잖아요. 해군을 이끄는 사람인데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오스만 트리크라는 나라가 이제 동맹군 쪽에 붙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쪽에 붙자, 러시아가 영국의 한편인데 여기 지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탄불에 가까운 해역 지역인 큰 틀에서 갈리폴리 반도라고 하는데 여기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제 여기를 공격하는 갈리폴리 작전을 고안을 했는데 여기서 되게 많이 죽어요. 17만 명 정도 죽었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당시 죽은 사람, 나중에 죽은 사람 아니라 이제 조금 어려웠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죽은 정말 영국 해군 역사상 아주 기록에 남는 패배를 합니다. 혹시 그때 당시에 히틀러는 뭐 하고 계세요? 이제 서부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따로 1차 대전 참전하고 있었잖아요. 아, 상사였어요, 상사.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늘렸던 게 히틀러 상사라고. 독일군 장성들은 이제 많은 경우 프로이센 시절부터 막 귀족들이에요. 막 되게 지위도 높고 막 그런데 이제 상사가 와서 자기는 상관이 되는 거잖아요. 총통이 돼서. 막 놀리고 막 그랬어요. 이 당시 히틀러랑 그 처칠은 서로 존재를 아는 사이였어요. 이때는 몰랐고 나중에 1932년에 이 전쟁 끝나고 이제 처칠이 여행을 해요, 독일을. 왜냐면 자기 조상 중에 말보로 공작이었는데 말보로 공작 전기를 쓰기 위해서 그가 싸웠던 바이에른 지방을 이런 답사를 하는데 히틀러가 만나자고 합니다. 그때 서로 알았죠. 왜냐면 처칠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히틀러도 이제 막 떠오르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약속도 잡습니다. 위넨에 있는 레지나 호텔에서 만나기로 하는데 처칠은 심지어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안 나타났어요. 왜 안 나타났냐면 또 약간의 설이 있지만 이제 나중에 히틀러 비서가 말한 거 보면은 이제 처칠이 히틀러의 반유대주의 비판을 하는 걸 나중에 알아서 히틀러가 나가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둘이 만날 뻔했고 나중에 처칠이 회고록 해서 그때 한번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약간 아쉽지까지는 않지만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어쨌든 갈리폴리 작전이 실패하고 처칠은 이제 결국은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말한 것처럼 윌더니스 이어스라고 해서 광야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흑역사예요. 그 처칠의 정적들이 항상 이제 처칠이 워낙 말을 잘했잖아요. 말하다가 막히면 한마디 하는 거죠. 갈리폴리 한마디 하는 거죠. 처칠 얼굴 빨개져가지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인생의 흑역사를 남게 되고 금기어네요. 네, 흥기였고 처칠이 원래 병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울증이 있었고 꽤 심각했거든요. 근데 이때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자살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 평생 잘 몰랐죠 당시에.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해서 높은 건물이나 아니면 뭐 강가나 호숫가 그런 데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좀 자기 심신을 달래고자 시작했던 취미가 그림이었어요. 근데 상당히 잘 그렸어요. 처칠 그림전 한번 그림 보시면 되게 잘 그렸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이제 처칠이 특히나 어려운 시기를 겪냐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계 1차 대전은 워낙 당시에 충격이 컸어요. 되게 많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참호전 양상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제 서부전선에서 양쪽의 힘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군대 아직 안 갔나요? 저 미필. 군대를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참호를 파는 거예요.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적으로부터 나를 숨기고 전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앞으로 하면 돌격을 하는 건데 참호가 이제 참호전 양상으로 스위스부터 대서양까지 북해까지 참호가 파지고 거기서 서로 정말 조금씩 움직이지만 큰 진척을 얻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참호전 양상으로 전투가 전개가 되었죠. 근데 되게 많이 죽어요. 솜전투, 1차 솜전투에서 하루에 뭐 5만 명이 사상자가 나오고 영국 쪽에서 그렇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 충격, 이 트라우마가 되게 커서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레이트 워 하면은 훨씬 많이 죽은 건 2차 대전일 텐데 지금도 그레이트 워, 이 세계 1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했고 평화 움직임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평화 움직임 속에서 히틀러가 큰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히틀러가 처음부터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베르사유 조약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35년에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이었던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그리고 이제 38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경 지역, 독일 국경 지역에 독일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슈테텐란트라고 해요. 여기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떤 나라가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체코와 독일 사이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이거를 이제 막고자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사이에 회담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위넨 회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합국이 아주 큰 양보를 하죠.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슈텐텐란트만 먹으면 나머지 체코 지역 건들지 않겠다. 안전을 이제 담보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자 더 놀랍고 웃긴 거는 체코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이거를 약속해줍니다. 그래서 슈텐텐란트를 이렇게 독일 쪽에 넘겨주고 이제 그렇게라도 연합국 쪽에서는 이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수상이었는데 히틀러가 이제 오전에 사인을 비행기 타고 런던에 도착해서 막 흔들려서 우리 시대에 평화의 약속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이런 훌륭한 수상이 있다냐면서 막 칭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히틀러의 야욕을 알아채고 비판했던 사람이 경고했던 사람이 처칠이었죠. 이때 처칠은 이제 체인벌린을 뭐라고 이제 비판했냐면 당신에게 불명예와 전쟁의 선택지가 주어졌다. 당신은 불명예를 선택했고 곧 전쟁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당신은 비판을 많이 받아, 욕을 많이 먹어. 왜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게 개뿔이냐? 안 됐으면 좋겠냐? 전쟁했으면 좋겠냐? 전쟁 광이냐?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경고대로 히틀러는 그런 약속은 깡그리 무시하고 체코 전체를 먹었고 이때부터는 전쟁을 일으키는 게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처치를 다시 보게 돼요. 오랜 기간 전쟁 히틀러의 야욕을 먼저 눈치채고 경고했던 사람 그리고 막상 또 이력이 화려하거든요. 1차 대전 때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전쟁 때 누가 했었지? 이전 전쟁 때 누가 했었지? 살펴보니까 또 서칠이 있는 거예요. 이력도 화려하잖아요. 재무장관도 했죠. 해군장관도 했죠. 그러니까 제 내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반에 히틀러는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보였고 어떻게 보면 외교도 잘했는데 굳이 히틀러가 뒤에 후반부에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죠. 나치즘은 궁극적으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나치즘 내부에 전쟁 지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는 이유는 나치는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 특히 영국, 프랑스, 미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얘는 얼마든지 독일을 잘 보면 반내륙국이잖아요. 북쪽만 막아버리면 영국이나 미국 해군으로 막아버리고 자기네 고립될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위협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립경제를 추구해요. 그래서 자립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되게 넓은 땅이 필요해요. 이거를 우수한 아리안족이 살아갈 땅,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레벤스라움, 그러니까 이거 생활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딜 가야 되냐면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석유가 나는 코카서스까지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전쟁 지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계 이렇게 다시 힘을 또 축적해야 되고 또 땅도 야금야금 이렇게 넓혀갈 가능이 필요해서 연합국을 그렇게 속여갖고 거기 그걸 눈치채고 비판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처칠이죠. 그 처칠이 뭔가 히틀러를 보고 뭔가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좀 쎄함을 느꼈던 그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일까요? 그 히틀러가 이제 유명해지는 게 이제 원래 아까도 말했지만 나치 전신인 독일 노동자당을 감시하러 갔다가 자기가 보고 있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설대에 나가서 연설을 해서 그 당을 사로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넨 폭동이라는 걸 1925년에 일으킵니다. 그냥 너무 작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폭동 일으켜봤자 쉽게 진압되었지만
법정에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데 사람들이 되게 놀래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고, 그러니까 옳은 얘기는 아니라 어쨌든 메시지는 되게 명확하고 그 얘기만 들으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죠. 물론 그 해결책이 증오와 또 정말 폭력과 전쟁이어서 문제긴 하지만 대중연설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뭔가 들어가 보면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반유대주의, 그리고 반사회주의, 그리고 이제 해결책은 폭력, 전체주의, 전쟁 이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걸 서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았고, 또 이제 히틀러의 그런 연설 메시지가 수사로 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제 처칠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정보력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약간 야인 생활을 하지만 독일이나 또 영국 정보부에 자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의 이 야심과 그의 목적 그런 거에 대해서 처칠은 좀 초기에 원적을 눈치챈 면도 있습니다. 독일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딱하잖아요. 막 네. 강하게. 사실 독일 친구 있으세요? 만나보면 안 그래요. 되게 독일어도 부드러워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아는 독일어 이미지를 준 사람이 히틀러예요. 우리가 들어본 독일어 연설이고요. 놀랍게도 저게 뭐 동작 하나하나, 아니 말하는 톤 이런 게 다 괴벨스라고 네. 그 2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다 코치해주고 이미지를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중요성, 이미지 정책 중요성을 초기에 딱 간파하는 게 괴벨스였고, 나치는 되게 강했죠. 왜 지금도 나치 관련된 영상이 많은가? 다 찍어놨어요. 그 영상이 주는 그 어떤 힘, 강렬함 그런 걸 아는 정치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독일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되게 강조했던 게 이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이 사람만 따르면 뭔가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강력함, 그거 되게 강조했어요. 히틀러 포스터 중에 이제 옆모습 나오는 포스터가 많이 있어요. 네. 옆모습. 그것도 게벨스가 찾아냅니다. 찍어봐서 제일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그 측면이 어딘가, 각도가 어딘가 그런 것도 찾아내고, 그래서 되게 그런 걸 잘했고 잘 해낸 액터였어요, 스스로가. 원래 약간 예술성도 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예술성도 있는 사람이었고, 미대 오빠가 될 뻔했어. 네, 그런 사람이었죠. 이에 반해 처칠 같은 경우는 사실 영국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배우기 때문에 처칠이란 유명한 연설 한두 문장 정도는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We shall not surrender라든가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그 연설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피와 땀과 수고와 눈물, 그걸로 그 연설도 되게 유명하고, 한두 문장 정도는 다 따라할 정도로 명문장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And if the best arrangements are made, as they are being made, we shall prove ourselves once more able to defend our island home, to ride out the storm of war, and to outlive the menace of tyranny, if necessary for years, if necessary alone. 사실 저게 정상적인 정치인의 연설이잖아요. 히틀러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약해 보이죠. 감정이 호소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톤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정상적이에요. 저게 정상적인데 히틀러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데, 처칠의 힘은 뭐냐면은 그 글 자체를 보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처칠은 되게 문학과 역사에 강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잖아요.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과학을 달고 저 노벨 문학상을 받죠. 와. 사실 처칠 스스로는 되게 실망했어요. 노벨상 받는다고 연락 왔을 때 평화상 그랬더니 문학상이라고 되게 실망하는데, 뭐 일어나 저러나 나한테 노벨상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되게 단어 하나하나 표현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되게 정제된 언어, 그렇지만 되게 말이 되게 힘이 있는, 그리고 연설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근데 그 딱 읽었을 때 응축되어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연설을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의 캐릭터도 되게 여기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회담 이후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게 너무 명확히 됐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도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전쟁은 1939년 9월 1일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곧장 영국, 프랑스 싸움 같은데, 이때부터 1940년 5월까지는 동부 전선을 이제 장악을 해요. 그 미네회담의 뼈아픈 지점이 뭐냐면, 사실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에 소련을 배제하고 이 회담을 끝내버리니까 소련이 계속해서 이제 독일의 침공 위협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손을 잡기를 원했는데 저쪽을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탈린이 전격적으로 히틀러와 타협을 해요. 그래서 이걸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해요.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리고 여기 약간 이면적인 합의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동유럽 사이좋게 나눠갖기로 하죠. 히틀러는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습니다. 왜냐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서쪽에서는 영국, 프랑스가 쳐들어오고 동쪽에서는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건데 동쪽이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1939년 9월 1일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소련과 독일이 사이좋게 동유럽을 나눠갔죠. 이 작업을 하는 게 40년 5월까지예요. 서유럽 전선은 오히려 냉랭했어요. 이때 이제 등장을 하는 전술이 적격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랑 처음 폴란드에 쳐들어갔잖아요. 폴란드 하면은 뭐 이미지가 우리가 뭐 이렇게 강하진 않겠지만 사실 폴란드는 상당히 군사 강국입니다. 군사 강국이고 옛날에 한번 이미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찾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30개 사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30개 사단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독일도 폴란드군을 상당히 어떻게 폴란드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때 이제 전격적으로 폴란드를 쳐들어가서 놀랍게도 9월 2일에 쳐들어가서 9월 17일에 수도인 바르샤바를 포위하고 한 달 조금 지난 10월 6일에 폴란드에 항복을 받아내요. 30개 사단을 갖고 있는 폴란드를 한 달 만에 누가 항복을 받아내요. 이때 사람들이 되게 놀래거든요. 이때 이제 등장했던 전술이 전격전이라는 블리츠크리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번개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독일군의 약간의 천재성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가만히 있으면 강화군대 둘이 막 붙으면 결국 이제 교차 상태에 빠지고 1차 대전처럼 참호를 하게 되고, 참호전 양상으로 가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피해는 큰데 뭔가 진척은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참호전의 양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참호전에 대한 해답이 바로 전격전이었습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났더니 폴란드군은 이제 전선을 선형 대형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큰 틀의 선을 이루어서 군대를 이렇게 전진시켜요. 독일군이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병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제일 먼저 공군기가 날아와요. 공군기가 날아오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쏘아대면서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겠죠. 틀어질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차 부대가 다가옵니다. 전차 부대가 다가와서 부대를 약한 지점을 뚫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도 보병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장갑차나 아니면 트럭 뒤에 숨어서 그 기계화 부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보병이 아니라 기계화 장비를 갖춘 보병 부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지점이 뚫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보병 부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선영대원들은 이제 전선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양측의 독일군과 폴란드군이 만나서 교차 상태에 빠지고 참호를 파고 참호전으로 오겠죠. 그런데 이제 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뚝도 있지만 어느 한 지점 정도는 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역량을 공군기, 기갑부대, 기계화 보병을 결집시켜서 약한 부분을 뚫습니다. 뚫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쉬, 추격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기계화 부대가 들어가서 저 지점을 넓힙니다. 세 번째로 보병 부대가 그때 들어가서 이제 남은 부대를 소탕하면서 폴란드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폴란드 전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저 지형이나 이런 지리적인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 조사가 다 사전 조사를 했고 네. 또 폴란드군 전개돼 있지만 약한 지점을 찾아내겠죠. 육군, 공군의 가장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서 거기를 뚫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을 더 넓혀가는 거죠. 저게 되게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핵심은 속도입니다. 빨리 돌파를 하고 빨리 후속 부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두 부대가 포위당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격전이라고 하고요. 막상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폴란드군은 기존 방식대로 기병과, 아직도 기병이 있었어요. 기병과 보병이 전선을 지키러 왔는데 독일 측은 비행기가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보병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기갑부대가 쳐들어오고 하는 식으로 약한 부분을 뚫는 식으로 전쟁이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폴란드 군은 당시 전술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당시 일반적인 전쟁 방식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게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전투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폴란드는 당시 전술로 최선을 다했고 독일은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던 거죠.
그럼 혹시 저런 획기적인 계획을 진행했던 사람은 히틀러인가요? 히틀러는 아니죠. 히틀러는 아니고 독일군 장성들인데 사실 저게 이제 되게 좋은 질문인데 독일이 처음부터 저런 전격전을 계획을 세우고 2차 대전을 준비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장하는 전쟁사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렇게 발전한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새로운 전술로 아까도 말했지만 폴란드를 비롯한 주요 동유럽 국가들을 6개월 만에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5월부터 모든 군대를 서유럽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서유럽 전선을 이제 뚫어야 되는데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래도 뭐 폴란드나 뭐 우크라이나 그런 국가보다는 프랑스, 영국 훨씬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유럽 전선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새로운 이슈인 거죠. 어떻게 좀 훨씬 더 강한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서부 전선 돌파할 것인가. 놀랍게도요. 1차 대전 때는 4년 넘게 서유럽 전선이 거의 움직이질 않거든요. 독일이 6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서부 전선에 천재가 있었어요. 만슈타인 장군이라고. 원래 독일이 세웠던 계획은 뭐였냐면요. 일단 1차 대전 때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그거는 벨기에를 중립국인데 무시하고 벨기에 전선을 통과해서 이제 프랑스는 이제 파리를 비롯해서 파리 앞쪽에 저 독일과 프랑스 국경을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벨기에를 통과해서 위로 삥 빨리 돌아서 뒤쪽에서 프랑스군을 포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1차 대전 때 전술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빨리 서부 전선에 모든 영향을 집중해서 프랑스군을 6주 만에 격파하고 그 다음에 그 군대 철도를 태워서 빨리 동유럽으로 보내서 러시아랑 싸운다는 게 무슨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초반부터 무너져요. 왜냐하면 슐펜 계획의 일환으로 벨기에 쪽으로 군대를 보내서 빨리 통과해서 저 국경을 지키고 있는 프랑스군을 포위하는 작전이었는데 저기서부터 막혀요. 그래서 참호전 양상으로 가서 이제 사년을 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벨기에 쪽으로 통과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일군 장성 중에 당시 투스타였던 사단장이었던 만슈타인이라는 장군이 저렇게 하면 뭐가 다르냐? 1차 대전 때 실패한 작전을 똑같이 하냐? 그래서 안을 내놨던 게 벨기에 쪽 국경이랑 또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프랑스가 이제 마지노선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혹시 마지노선이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네. 썼던 말이잖아요. 어떤 때 쓰죠 그런 걸? 이거 최고의 최고의 수단. 최고의 수단. 그러니까 맞아요. 나 이거 마지노선이야. 오늘 여기까지 끝내야 돼.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잘 안 지켜지죠. 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저 마지노선이 잘 안 지켜졌어요. 당시에 남궁불락의 요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이었거든요. 저 마지노선이 그냥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라 요새였어요. 저 요새를 독일 프랑스 국경에 한치의 어떤 틈도 없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있죠. 벨기에 쪽에는 영국, 프랑스군이 같이 지키고 있죠. 자,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1차 대전에서 똑같이 벨기에 국경을 돌파한다. 무슨 달라지는 게 있냐? 결과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노선과 벨기에 국경 사이에 아르덴 숲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숲이어서 방어가 좀 약해요. 차라리 저기로 군대를 보내서 저기를 뚫어서 군대를 양쪽으로 나눠서 한쪽은 연합국을 빨리 포위해버리고 또 한쪽은 마지노선 뒤로 보내서 프랑스군을 포위하자라는 안을 내렸습니다. 저거를 독일군 그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그 수뇌부들은 되게 위험한 전략이라고 봤어요. 제가 바보냐? 군대를 양분해버렸을 때 오히려 포위돼버릴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라고 해서 만슈타인을 동부전선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투스타가 움직일 때는 히틀러를 한번 만나야 돼요. 히틀러가 경력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만났는데 히틀러를 만난 자리에서 만슈타인이 자기 계획을 얘기합니다. 히틀러가 그 자리에서 전 계획을 채택해요. 그 고장난 시계를 하루에 2번을 맞잖아요. 히틀러의 천재성이 한번 발휘될 때가 있는데 저 계획을 채택합니다. 히틀러도 들어보니 예전에 실패했던 계획을 또다시 하는 것보다 저거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전투가 일어났을 때는 아르덴 숲을 뚫어서 4일 만에 독일 기갑 부대가 탱크 이끌고 숲을 지나가요. 저게 사실은 어려울 거라고 봐서 저길 좀 약하게 했던 건데 그 지점을 정말 뭐 군인 정신으로 뚫어서 재빠르게 독일 거기를 한쪽 지점이 넓어지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뚝이 몰아듯이 어떤 좀 넓어지겠죠? 그게 독일 주력 부대가 들어와서 저 벨기에 쪽 국경에 있었던 그 연합군을
순식간에 포위해버립니다. 40만에 가까운 인원을 순식간에 포위해버립니다. 제가 보기에 2차 대전의 최대의 위기가 뭐였냐면 연합군 입장에서 저때였어요. 만약에 사실 무기는 다시 만들면 되지만 40만 명의 병력이 포위돼서 포로로 잡혔다면 아마 조기에 전쟁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약간 천호신조로 5월 24일에 독일군이 잠깐 쉬어요. 빨리 가서 포위를 완성했으면 끝났을 텐데 그리고 이틀 정도 쉽니다. 왜 쉬었는가? 정확히 하루 반 정도 쉬는데 왜 쉬었는가? 이거에는 지금 학자들이 많이 많은데 히틀러가 진격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일단 독일군이 약간 무서워했던 건 뭐냐면 너무 빨리 진격했을 때 후속 부대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공 부대가 포위당할 가능성을 좀 염려했었어요. 또 보급선도 문제죠. 너무 빨리 진격을 해버리면. 그래서 히틀러가 기다리게 했다는 추측과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기간에 연합군은 프랑스 북부의 덩케르크라는 지역에서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약간 버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때 수상이 되었던 처칠이 영국의 베란베를 모두 동원해서 병력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약 일주일에 거쳐서 이제 덩케르크에 있던 40만 명의 병력을 탈출시키는 실제로 34만 명이 살아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싸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아까 해군 병력을 총동원해서 이제 구출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그분들도 지치셨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그 불굴의 의지, 힘으로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었는지 근데 궁금해요. 이게 덩케르크 설치작전이 결국 승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영국인들한테 엄청난 용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설치작전 시작됐을 때 당시 국왕이 조지 6세인데 전 국민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는 보장도 없고 정말 국가의 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때 해군 병력뿐 아니라 전국에는 배낭을 다 동원해 요트 배도 끌고 오고 막 어선도 끌고 해가지고 막 병력들 구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아 이건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상전 의지가 막 살아납니다.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그런 거 해요. 덩커크 스피릿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우리 희망이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그런 거 말할 때 아직도 이 덩커크 스피릿 흔히 말할 때 축구 경기하는 데서 지금 10분 남았는데 1대2 0으로 지고 있어 이럴 때 우리 덩커크 스피릿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지금도 쓸 정도로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살아났고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히틀러가 이제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같은 해 1940년 8월부터 영국 본토를 침공하게 되죠. 근데 이제 침공을 당당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협상 의사를 떠봅니다. 생각보다 히틀러는 영국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왜 그런가 여러 얘기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범게르만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도 앵글로색슨 쪽이니까. 그리고 약간 영역이 달라요. 독일은 기본적으로 유럽 내륙으로 대륙을 차지하려고 하고 영국은 해양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영국을 점령하기 쉽지 않죠. 본토를 점령한다 하더라도 이제 다 시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복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항복을 히틀러 입장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당시 실제로도 영국 내각안에서 이제 주전론자가 있고 주화론자가 있는데 주화론자의 목소리도 꽤 컸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절대 전쟁에서 우리가 항복할 수 없다고 봤죠. 왜냐하면 독일이 그냥 일반 라이벌 국가가 아니라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나치 독일은 다르다라고 봤어요. 영국은 자유를 중시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고 또 되게 문명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나라인데 독일의 전체주의, 그다음 반인類주의, 그리고 또 이제 자립경제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영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완전히 충돌하는 가치를 가진 나라가 같이 이제 공존을 살아갈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나치 독일을 항복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처칠은 사실 여기서의 처칠이 어떤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할 때 싸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히틀러가 이제 영국을 쳐들어오는데 사실 여러분 도보 해협이 도보 칼렛의 해협이 있잖아요. 40km밖에 안 돼요. 나폴레옹도 영국을 못 쳐들어오고 네. 이 좁은 해협을 건너면서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 해류가 해류? 뒷담배 타고 다녔을 거 아니고
전략을 짜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었을까요? 아, 맞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영국 해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폴레옹도 어떻게 해서 상륙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제해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하면은 영국 섬에 들어갔다가 포위당해버리죠. 오히려. 그래서 바다를 오히려 영국 해군이 막아버린 거예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찌어찌해서 군대를 보낼 수 있겠지만 뭐 낙하산 타고 막 공수부대 보내서 아직 제해권을 연합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해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포위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군을 먼저 보내서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불리는 영국 본토 항공들은 공군전으로 이제 지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배틀 오브 브리튼이 크게 3단계로 지속이 됩니다. 8월 16일에 첫 독일 공군 비행기가 나타납니다. 일단 3일 정도 그 남부 해안에서 접전을 벌이는데 웅중에서 영국은 95대의 전투기를 상실하는데 독일은 200대가 훨씬 넘는 그런 항공기를 상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성황 공멸에 접어들었다가 이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이제 독일군도 다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전 군에 있는 비행장, 전국에 있는 비행장, 공군 기지를 공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사실 영국은 타격이 컸어요. 왜냐면 독일은 어쨌든 전쟁을 오래 준비한 나라고 독일은 비행기가 훨씬 많았고 영국은 좀 전투 준비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막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290대 정도의 항공기를 쓰지도 못하고 상실해요. 그러니까 막 활주로 폭격하고 그 벽락고 폭격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결국 독일이 런던을 공습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히틀러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수도를 폭격하면 실제는 이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냐면 이제 독일 폭격기가 야간 폭격을 하다가 실수로 길을 잃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비행장으로 폭격을 해야 되는데 런던을 폭격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처칠도 화가 나가지고 당장 다음날에 베를린을 폭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런던을 폭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런던을 폭격하면서 물론 수도니까 타격이 크지만 이제 비행장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비행장, 동남부의 비행장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조금 안전해져. 그래서 이제 수도를 중심으로 이제 3단계 이제 9월 6일부터 약 한 달가량 이제 수도를 폭격합니다. 이때가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죠. 어려운 시절이었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항공에서 하늘 쳐다보면 양쪽 비행기가 싸우고 있고 엄청 어려운 때였죠. 그러나 이 한 달 동안의 이 싸움에서 결국 이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 독일이랑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했잖아요. 그럼 연합인 상태는 아닌 건가요? 둘이 동맹은 아니에요. 불같이 서로 쳐들어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둘이 한 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히틀러는 극우고 스탈린은 극좌예요. 근데 물론 극단기에 통하긴 하죠. 둘 다 되게 전체주의적이죠. 폭력을 쓰죠. 자기 국민들 엄청 동원하죠. 막 그런 점에서 비슷하긴 하지만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힘을 합치기는 어렵죠. 이해관계도 그리고 히틀러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언젠가는 싸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전쟁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실제로 나중에 히틀러가 독서 불가침 조약을 깨고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결국 이 한 달간의 어떻게 운명을 건 싸움을 하는데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왜 이겼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처칠이 잘해서 영국 국민이 잘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그 폭격기와 전투기 측면에서 영국이 또 우세했습니다. 저게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되게 사랑하는 그 스피트파이어라는 유명한 비행기입니다. 그때 이제 독일에서 온 비행기가 이제 메서스미트라는 저 비행기인데 성능으로 따지면 조금 더 속도가 빨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전 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런던 상공들이 만났을 때 개싸움, 실제로도 도그파이트예요. 도그파이트라고 그러는데 걔가 자기 꼬리 잡으려고 뺑뺑 돌잖아요. 그 양상으로 이렇게 막 싸운단 말이죠. 그때 회전 반경이 훨씬 더 스피파이어가 좋았어요. 그래서 막상 두 전투기가 만났을 때 스피파이어가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메서스미는 항상 좋은 비행기지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되게 애정하죠. 우리나라를 지킨, 우리 나라를 지킨 비행기를 되게 애정하죠. 그리고 이제 독일은 좀 태생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어려웠던 게 프랑스 북부에서 날라오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그러니까 막상 도착해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됐어요. 40분? 길어봤자 1시간? 그럼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 측면에서도 영국이 어쨌든 본토의 이점을 활용하기도 하고 본토의 이점에 맞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잘 이렇게 지킨 측면이 있었고. 근데 미국한테 나중에 좀 지원을 해달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런 부분들은 영국도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그럼 지원을 해달라 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거랑 네. 전쟁에서 이기는 건 다른 거죠. 어. 저거는 일단 지켜야 돼. 일단 쳐들어왔으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는 이제 저걸로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유럽을 쳐들어가서 멸망시키는 거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던 거죠. 독일을 멸망시키는 거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영국이 이길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제 레이더였죠. 레이더는 신기술은 아닙니다. 있었어요. 독일도 알다시피 과학이 되게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레이더는 있었는데 저거를 갖고 방공망을 만들 생각을 한 게 이제 영국이었죠. 지금 영국 독일 쪽 가까운 해안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110m에 달하는 레이더를 세웁니다. 그리고 저걸 체인홈이라고 했어요. 체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0km 떨어져 있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은 그렇게까지 그 레이더 성능이 좋지는 않아서 뭐가 온다 정도예요. 새떼가 날아올 수도 있어요. 뭐가 날아온다 하면은 해안가에 매우 눈이 좋은 사람을 배치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망원경을 끼고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레이더 방공망에 걸리고 그 사람이 식별하고 런던에 있는 그 공군 헤드쿼터에 저게 보고가 되는데 5분이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어떤 식인가 이제 독일 공군 비행기가 해협을 건너서 날아오면은 주요 길목에 막상 영국 비행기가 지키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였겠죠. 그렇죠. 많은 경우 이제 레이더 안 걸리려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독일 공군도 이제 저공 비행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초반에는 정말 잘 나가는 아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저러니 해도 가장 중요했던 게 싸운 사람들이죠. 영국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덩커크 상륙작전, 덩케르크 철수작전에 성공함으로써 항전 의지가 되게 높았고 또 이제 영국 사람들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에요. 일단 국왕도 버킹엄 궁전에 폭탄이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국왕과 국왕 부부가 끝까지 런던에 남아서 수호를 지켰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가 이때 공주였는데 이때도 해요. 그래서 이때에서 물론 전쟁 말이긴 하지만 이때도 해서 실제로 육군 그 보조부대에서 전투도 지원했었고 그리고 뭐 처칠이 매일 방송을 하고 사람들에게 항전 의지를 고취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런던 시민들이 일상의 삶을 살았죠. 전쟁이라고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출근도 하고 그리고 매일 정말 뭐 자기 가정도 바꾸고 하면서 열심히 하루를 살았죠. 그런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돼서 당시는 아직 비행기가 이제 뭐 우리가 보는 큰 비행기들이 아니잖아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미 10월 정도가 되면 해역으로 아주 강한 바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 히틀러도 그래서 영국 본토를 공군력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배틀오브 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을 정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정복의 마무리죠. 당연히 여기는 영국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걸 못했죠. 그래서 못해서 결국 히틀러가 이제 영국을 포기하고 영국을 약간 뒤로 미루고 이제 41년 6월부터 원래 정복하고 싶었던 러시아를 쳐들어가게 되죠. 독소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틀오브 브리튼이 되게 중요한 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영국도 저때 되게 많이 피해를 봤죠. 런던에서만 한 17만 명 정도 이 기간 한 달 동안 죽었어요. 상당한 피해를 봤죠.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공포, 또 정말 또 산업기관이 파괴되고, 그리고 정말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기도 떨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결국 영국이 포기하고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국이 끝까지 싸웠으니까 결국은 영국이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39년 9월에 전쟁이 시작되고 41년 12월까지. 왜냐하면 그때 이 미국이 참전을 하거든요.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영국 혼자 버텼어요. 사실상. 만약에 이때 배틀 오브 브리튼을 지거나 만약에 타협을 했다면 미국이 참전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유럽은 남아있는 나라가 그럼 전쟁이 결국 히틀러가 완전히 세계 정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연합국의 승리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영국이 버텨준 게 되게 중요했어요. 또 하나는 영국 침공에서 독일도 상당한 피해를 받잖아요. 공군력에서 특히. 독일도 전쟁 비행기 상실하는 수가 막 500대, 600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한 공군력의 손실이 있었고 상당한 손실을 본 상황에서 러시아를 쳐들어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 전선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독일도 약해진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서구 전선도 군대를 완전히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영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총력을 독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쪽에 부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독일 소련 전쟁에서 소련이 이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영국의 존재. 또 여기서 독일이 상당히 손실을 한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독소 전쟁에서 독일이 어느 정도는 핸디캡을 지고 시작한 전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독소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혼자 싸운 건 아니지만 처칠이 방향을 잡았죠. 왜냐하면 체인벌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화주의자였어요. 체인벌린이 기본적으로 영국은 일반적인 정치인들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체인벌린은 미네회담에서 되게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5월까지 계속 총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리고 특히 서부 전선에서 확실히 영국이 불리해지자 결국 사퇴를 하는데 이때 두 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처칠이 곧장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필리픽스라는 사람이 처칠 못지않은 강력한 수성 후보였고 이 사람은 꽤 유화론자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총리가 됐다면 어쩌면이니까 타협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상원 의원이어서 자기가 스스로 영국은 하원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까지 갔을 때 총리직을 사양합니다. 그래서 처칠이 수상이 되는데 처칠이 수상이 됐으니까 처칠 같은 강한 대독 강경론자가 수상이 됐으니까 영국이 어떻게 끝까지 갔죠.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직전인데 타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칠은 한번 이거가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은 2차 대전의 결과가 찾아올 수 있었겠죠. 처칠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강력한 지도자죠. 히틀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처칠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바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뚝심과 또 그걸 무조건 옳다고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설득할 수 있었던 또 그런 인문학적 소양과 또 그게 드러난 연설이겠죠.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히틀러는 지금은 독일에서 약간 볼트모트 같은 언급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아돌프라는 이름이 원래 되게 많이 쓰이는 이름인데 아돌프라는 이름을 아예 안 쓰죠. 히틀러 그 친척들이 있는데 성도 바꿨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아니면 독일 그 나치식 경례 같은 거 하면 감옥에 갑니다. 아예 법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고 약간 지금은 누구도 그를 존경하거나 아니면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언제 사라졌는가? 여러분이 좀 뉴스를 주의 있게 보시면 지금 유럽 곳곳에서 극우적인 정치 세력들이 상당히 부활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오스트리아에서는 나치당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정당의 당수가 정권을 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약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다 힘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동구권에서는 네오나치들도 아직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이들이 대놓고 히틀러를 사랑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유럽에서 다시 유행하는 걸 볼 때 히틀러의 망명이 언제 사라졌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처칠은 항상 존경을 받죠. BBC 방송에서 한 10년 전에 100만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가장 위대한 영 있는 100명을 뽑았는데 1위가 처칠이었습니다. 섹스피어를 느끼고 아이작 뉴턴을 느끼고 처칠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영국 총리가 정도 70대 총리까지 왔는데 한 55명 정도 되는 총리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도 처칠이죠. 그래서 처칠은 항상 영국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죠. 물론 세월이 흘러 그에 대한 평가도 이제 많이 이제 그의 신하도 부조를 받긴 합니다. 관리풀이뿐 아니라 전략적 그 실수가 많이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벵골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실 그걸 방치함으로써 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처칠은 약간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고, 식민지 입장에서도 과연 처칠이 좋은 그런 지도였을까 하는 비판도 많이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 팔라먼트 스퀘어가 있는데 거기에 처칠 동상이 있는데 일부러 크게 만들어놨어요. 영국 사람들은 항상 처칠은 거인이죠. 거인은 빛도 크지만 명암도 크잖아요. 어쨌든 처칠은 모두에게 정말 100% 모두에게 존경을 안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역사에 남긴 발자취가 큰 인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둘의 최후는 어떻게? 생애 마지막. 히틀러는 알겠지만 이제 전쟁 말에 베를린에 있는 벙커에서 소련 그 군한테 곧 이제 그 마지막 벙커까지 점령당하기 직전에 자살을 하고 그 시체는 그 부하들에 의해서 불태워졌고, 사실 처칠은 히틀러를 사로잡았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죽일지 연구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전기 의자에 앉혀서 죽이려고 생각하고 그랬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칠은 전쟁이 끝나고 정권을 잃습니다. 놀랍게도 인기가 아주 높은 수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자 영국인들은 복지국가를 약속했던 노동당한테 권력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처칠이 수상으로 복귀를 하고 또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죠. 그래서 처칠은 지금도 영국인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남아있습니다.